할아버지 누구세요? 강태준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을비 내리는 수요일 오후, 7년째 찾아오는 아들 현우의 무덤 앞에 처음 보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꽃을 놓고 있었죠.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강태준을 올려다봤어요. 여긴 우리 아빠 잠들어 계신 곳인데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묘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우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리 아빠? 지금 이 아이가 현우 묘비를 가리키며 아빠라고 했다고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현우였습니다. 죽은 아들 현우가 10살 때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우의 이마선, 오뚝한 콧날. 강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할아버지, 우리 아빠 아세요? 아이의 물음에 강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우에게 아이들이 있었다고? 저는 강지우예요. 이 애는 동생 강준서고요. 여자아이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지우, 강준서, 강씨 성을 가진 아이들. 너희 아빠가 강현우니? 네, 맞아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 친구세요? 준서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하러 가셨어요. 요양원에서 할머니들 돌보는 일 하세요. 지우가 대답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이 너무 의젓했죠.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희끼리 아빠 보러 왔어요. 요양보호사.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13년 전 자신이 쫓아낸 그 여자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리 와. 비 맞으면 안 되잖니. 강태준은 다급하게 우산을 내밀었어요. 아이들이 우산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점퍼는 소매가 해져 있었어요. 준서의 운동화는 구멍이 나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죠. 지우의 손은 12살 아이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거친 집안일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 몇 살이니? 저는 12살이에요. 준서는 10살이고요. 12살. 강태준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자신이 그 여자를 쫓아낸 바로 그때.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저는 8살이었어요. 지우의 대답에 강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8살.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할 나이. 강태준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3년 전 회장실. 현우가 미대생을 데려왔었죠. 아버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강태준은 단칼에 거절했었어요. 안 돼. 가난한 집안 딸과는 안 돼. 그 여자는 울먹였죠. 저희 정말 사랑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강태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결국 협박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현우를 명문가 딸과 결혼시켰죠. 할아버지 왜 울어요? 준서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 가족은 우리를 원하지 않았대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 우리 키우신 거래요. 그 말이 강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습니다. 자신은 이 아이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강태준의 심장을 후벼 팠죠.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힘든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왜요? 저희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냥 너희 아빠와 아는 사이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왔거든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는 괜찮아요. 지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 아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작은 두 뒷모습이 빗속에서 멀어져 갔어요. 지우가 준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2살 누나가 10살 동생을 챙기며 걷는 모습. 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현우야, 미안하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후 차에 올라탔어요. 김 실장, 서은채라는 사람을 찾아봐. 30대 초반 요양보호사. 아이가 둘 있어. 예. 갑자기 왜? 내 손주들이야. 강태준의 말에 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파악해. 차가 출발했어요.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덤에서 시작된 이 만남이 13년간 감춰진 모든 진실을 드러낼 겁니다. 이제 속죄할 시간이었어요. 강태준은 차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3년 전 그때로 돌아갔어요. 자신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얼마나 냉정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죠. 권력과 체면만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현우는 22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서은채는 20살 미대생이었죠.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22살 현우와 20살 은채가 마주 앉아 있었죠. 현우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고 은채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밝았습니다. 은채야, 아버지한테 우리 얘기해야겠어. 현우가 은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현우야,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어떡해? 은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강태준 회장의 차가운 인터뷰들, 무자비한 사업 수완. 그런 사람이 자신 같은 평범한 집 딸을 받아들일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아버지도 널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현우는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사랑에 빠진 젊은이의 착각이었죠. 은채가 살던 곳은 신림동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는 어머니.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은채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죠. 미대 재료비까지 벌어야 했으니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현우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현우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랐거든요. 유학 다녀왔고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은채를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은채야, 네 그림 정말 좋아. 언젠가 큰 전시회 열 수 있을 거야. 현우는 은채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은채의 작은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행복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50층 회장실. 거대한 책상, 명품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 은채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현우 옆에 섰죠.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서은채라고 합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강태준의 표정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죠. 강태준은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긴장해서 떨리는 손. 그의 눈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어요. 직업이 뭔가?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직
학생입니다. 미대 2학년이에요. 집안은?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하십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강태준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형제는? 오빠 하나 있는데 공장에서 일해요. 대답할 때마다 은채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었죠.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현우야, 이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너는 최서연과 결혼할 거야. 이미 정해진 일이다. 최서연, 대형 로펌 대표의 딸이었죠.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까지 마친 완벽한 스펙. 강태준에게는 이상적인 며느리 후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정말 사랑해요. 은채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강태준은 비웃었어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우리 현우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는지 아나? 그 말에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억을 주겠다. 현우와 헤어져라. 강태준이 수표책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은채는 온몸이 떨렸어요. 모욕감에 숨이 막혔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5억은 어때? 너희 집 빚도 다 갚아주고. 은채의 아버지는 택시를 할부로 샀었어요. 그 빚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5억이면 그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싫어요. 전 현우를 사랑해요. 돈 때문에 사랑을 팔지 않아요.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더 냉혹해졌어요. 그럼 현우의 앞길을 막겠다는 얘기구나. 이기적인 여자로군. 그 후 몇 달 동안 현우와 은채는 몰래 만났습니다. 강태준 몰래 숨어서 사랑을 키워갔어요. 한적한 공원, 외진 카페, 한강변.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더욱 깊어졌죠. 현우야,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맞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이미 강태준의 감시망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립 탐정을 통해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채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현우를 만날 때마다 행복했죠.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감히 내 말을 어겼구나. 강태준은 현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죠. 마지막 경고다. 그 여자와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너를 상속자에서 제외시키겠다. 아버지, 그리고 그 여자 집안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버지 택시 영업 정지, 어머니 일자리도 없어질 거야. 현우는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의 위협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선택해라. 수천억 재산과 그 여자 아니면 그 여자 가족의 안전. 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채를 사랑했지만 은채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순 없었어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현우는 은채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은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무슨 일이야?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난 최서연과 결혼해야 해.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거짓말이지? 현우야, 우리 사랑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은채 가족을 협박했다는 걸. 은채가 자책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선택한 겁니다. 알았어, 현우야.
은채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거야. 진짜 사랑을 놓친 걸. 은채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은채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 바로 현우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거예요. 2주 전에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았죠. 현우에게 말하려고 했었어요. 오늘 만나서 말하려 했는데 이별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은채는 배를 감싸쥐었어요. 어떡하지? 이 아이를. 3개월 후였습니다. 현우와 최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특급 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 화려한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현우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최서연이 아름다웠지만 현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 시각 은채는 반지하 원룸에서 배를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었어요. 5개월째였죠.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혼자 키울게.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강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과거 회상에서 벗어났어요. 그때 은채가 임신했었구나. 자신의 완고함과 편견 때문에 그 귀한 아이가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했던 거죠. 강태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채 씨,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13년 동안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지. 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저질러온 죄의 무게를. 알람 소리에 서은채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2시에 들어왔거든요. 겨우 3시간 잤죠.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도 일해야 하니까.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들어 올리느라 생긴 통증이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으니까. 거울을 봤습니다. 33살 서은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13년 전 그 밝았던 미대생과는 너무 달랐어요. 거칠어진 손, 지친 얼굴, 푸석푸석한 피부. 하지만 은채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작은 원룸의 커튼으로 칸을 나눠 아이들 공간을 만들어뒀죠. 지우와 준서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가슴이 아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지우의 교복은 작년 것이라 소매가 짧았어요. 새 교복을 사줘야 하는데 돈이 없었죠. 준서의 운동화도 구멍이 났지만 참고 신고 있었고요. 은채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어요. 부엌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지우야, 준서야. 냉장고에 계란 있어. 밥 꼭 챙겨 먹고 학교 가. 엄마는 밤에 들어올게. 사랑해. 새벽 6시, 은채는 첫 번째 일터인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햇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달린 3층 건물이었어요.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곳이었죠. 은채 씨 왔어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겼습니다. 네, 언니. 오늘 어르신들 컨디션 어때요? 203호 할머니가 밤새 안 주무셨어요. 오늘 힘들 거예요. 은채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치매 할머니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은채는 부드럽게 말하며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부했어요. 싫어. 너 누구야? 내 물건 훔치려고. 치매 증상이었어요. 은채를 알아보지 못했죠.
할머니, 저예요. 은채예요. 밥 드셔야죠. 싫다고. 까. 할머니가 은채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할머니, 오늘 미역국이에요. 맛있게 끓였어요. 30분을 설득한 끝에 겨우 한 숟가락 떠먹였습니다. 은채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오전 내내 5명의 어르신을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도왔어요. 허리는 계속 아팠지만 쉴 수 없었죠. 어르신 한 분을 욕조에서 들어 올리다가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은채의 허리에 통증이 확 왔어요. 하지만 티 낼 수 없었죠. 어르신이 다칠까봐 온 힘을 다해 부축했습니다. 은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이 일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은채는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급히 김밥 한 줄을 사서 물로 삼켰습니다. 다음 일터로 가야 했거든요. 오후 1시부터는 다른 요양원에서 4시간 더 일해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나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엄마 밥 먹었어. 준서랑 학교 잘 갔어. 걱정 마. 은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2살 아이가 동생 챙기며 학교 가는 게 얼마나 대견하고도 미안한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또 다른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이곳은 더 힘들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았거든요. 휠체어로 옮기고 침대에 누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죠. 은채 씨, 307호 할아버지 화장실 좀 모시고 가줘요. 네, 금방 갈게요. 오후 내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시간도 없었어요. 5시가 되어 퇴근할 때쯤이면 은채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앉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봤어요. 지우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덤 다녀왔어. 아빠한테 엄마 이야기 많이 했어.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은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들이 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은채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저녁 8시부터는 3번째 일을 해야 했거든요. 엄마, 준서가 달려와 안겼어요. 은채는 아픈 허리를 참으며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서, 학교 잘 다녀왔어? 응,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우와, 대단한데? 은채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미안했어요. 받아쓰기 100점에 대한 상도 제대로 못 해주잖아요. 지우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저녁 먹었어? 응, 엄마. 준서랑 라면 끓여 먹었어. 미안해. 제대로 된 저녁을 차려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집 근처 24시간 편의점이었어요. 은채는 재빨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카운터에 섰죠.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진열하고 청소하고 6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어요. 이미 하루 종일 일한 몸이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아야 했죠. 아줌마, 담배 한 갑. 네, 잠시만요. 취객들도 들어왔습니다. 가끔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왜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이 일마저 잃으면 안 되니까. 잠깐 손님이 없는 틈에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잤어? 아니, 아직 안 잤어. 엄마 목소리 듣고 자려고. 어머,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준서는? 준서는 벌써 잤어. 엄마 힘들지?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너덜너덜했죠. 하지만 아이에게 걱정 끼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 내가 빨리 커서 엄마 도와줄게. 지우의 말에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고마워, 우리 딸.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웠죠. 버스 막차를 겨우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은채처럼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모두 피곤에 지친 얼굴들이었죠.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네가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13년 전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사랑했던 사람. 지우와 준서의 아버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 은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집에 도착했어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와 준서가 나란히 자고 있었죠. 은채는 두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작은 원룸, 낡은 가구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방. 하지만 이곳이 은채와 아이들의 전부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들만 잘 크면 돼. 은채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낮에 지우가 무덤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한 게 신경 쓰였죠. 설마 강태준 회장이. 아니야. 아닐 거야.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나타날 리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 이대로만 살게 해줘. 은채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강태준과 엮이는 게 두려웠거든요. 13년 전에 그 상처가 아직도 아팠으니까. 그렇게 은채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끝없는 노동과 피로. 하지만 은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침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와 준서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낡은 운동화, 해진 점퍼, 그리고 그 맑은 눈동자들. 현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구나.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김 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져올 시간까지 아직 멀었어요. 어제 24시간 안에 파악하라고 했지만 새벽에 연락할 수는 없었죠. 도대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강태준은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오전 7시가 되자마자 강태준은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와. 예, 회장님.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30년간 강태준을 보좌해온 김 실장이었지만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급히 서류를 챙겨 회장 저택으로 향했죠. 10분 후 김 실장이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말해봐. 어떻게 살고 있어?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재 신림동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월세 5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입니다. 반지하. 강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이 순간에도 자신은 강남 고급 저택에 살고 있는데 서은채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곳에서 일합니다. 3곳? 네.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첫 번째 요양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두 번째 요양원,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입니다. 강태준은 파일을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하루에 20시간을 일한다는 얘기잖아. 네, 회장님. 수면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은? 강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지우 양은 신림초등학교 5학년, 강준서 군은 신림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사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었죠.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시기 때문에 강지우 양이 동생을 챙겨 학교에 보냅니다. 아침도 혼자 차려 먹고요. 사진 속 지우가 준서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12살 누나가 10살 동생을 챙기는 모습. 방과 후에는 집에서 혼자 지냅니다. 숙제하고 저녁 준비하고 친구들은 학원 가지만 이 아이들은 그만. 강태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월 수입은 얼마나 돼? 약 18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월세 50만 원 내면 생활비로 130만 원 남습니다. 130만 원으로 세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최근 3개월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식비가 월 40만 원 정도, 공과금 10만 원, 아이들 학용품비 10만 원. 거의 저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파일을 덮었어요.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이런,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강태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안 돼. 1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면 은채 씨가 받아들일 리 없어. 강태준은 13년 전 은채를 떠올렸습니다. 5억을 거절했던 그 강한 여자. 자존심이 강했죠. 그럼 익명으로 돈을 보내시는 건? 그것도 안 돼. 은채 씨가 눈치채면 오히려 거부할 거야. 강태준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덤에서 다시 만나는 수밖에 없어. 강태준이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현우 무덤을 찾는 것 같아. 다음에 또 오면 그때 우연히 만나는 거야. 그게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천천히 친해지는 거지. 은채 씨도 내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걸 알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13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 리 없었으니까. 같은 시각 은채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어제 지우가 한 말이 엄마 아빠 무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 은채는 손을 멈췄습니다. 설마 강태준 회장이? 아니야. 아닐 거야. 1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타날 리 없어.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은채 씨,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오늘 일찍 끝날 수 있었어요. 오후 근무 요양원에서 대체 인력이 왔거든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지우야, 준서야. 오늘 아빠 무덤 갈래? 정말요? 엄마랑 같이요? 준서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응.
오늘은 엄마가 일찍 끝났어. 오후 3시, 세 사람은 함께 하늘빛 추모공원으로 향했어요. 강태준은 그날도 무덤에 와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찾아왔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떨렸어요. 아이들이 올까? 아니면 안 올까? 할아버지,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돌아봤죠. 지우와 준서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은채가 있었어요. 1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은채는 강태준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1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당신,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은채 씨, 강태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3년 만에 마주한 은채의 모습,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지치고 힘든 얼굴,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죠. 왜 여기 계세요? 은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아들 무덤을 찾은 거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은채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잠깐만, 5분만 얘기 좀 하자. 강태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13년 전에 다 끝났잖아요. 아이들 얘기 좀 하자. 아이들이 뭐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은채는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보호하려는 본능이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왜 나타나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잘 살지 못했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자, 얘들아. 은채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강태준은 그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은채 씨. 하지만 은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거절당하니 가슴이 무너졌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13년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 최서연은 요즘 시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명문대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출신답게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강태준이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 보였죠. 김 실장, 회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최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회사 일로 바쁘신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뻔했죠. 30년간 강태준을 보좌한 김 실장이 이렇게 어색할 리 없었으니까. 뭔가 숨기고 있어. 최서연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최서연은 사립탐정을 불렀습니다. 시아버님을 미행해 주세요. 네. 시아버님을요? 네. 어디를 가시는지, 누구를 만나시는지 모두 파악해 주세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사립탐정과 자주 일했어요. 증거 확보가 중요했으니까. 이번에도 그 네트워크를 활용했죠. 비밀리에 진행해 주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사립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하늘빛 추모공원을 방문하십니다. 그건 아들 무덤 가시는 거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립탐정이 사진을 꺼냈어요. 강태준이 한 여자, 그리고 두 아이와 대화하는 사진이었죠.
최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죠? 서은채라는 사람입니다. 33세, 요양보호사로. 아이들은 강지우 12세, 강준서 10세, 서은채의 자녀들입니다. 강시성, 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 주세요. 과거 기록까지. 최서연은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서은채는 13년 전 현우 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당시 미대생이었고요. 최서연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현우와 제가 결혼하기 전에 헤어졌지만 아이들 나이로 봐서는 그때 이미 임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이, 네, 현우 씨의 친자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현우의 친자식이라면 최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상속권, 재산 분배, 회사 경영권, 모든 게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도윤의 미래가. 8살 도윤이는 지금 강태준의 유일한 손자로 자라고 있었어요. 최고급 교육, 최고의 환경, 그리고 대한건설의 후계자로. 안 돼. 절대 안 돼. 최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순 없었어요. 최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시계. 완벽한 외모였죠. 명문가 며느리의 품격을 갖췄어요. 좋아. 직접 확인해 보자. 최서연은 강태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응? 서연이구나. 들어와. 강태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최서연은 자상한 며느리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래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강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서연에게 말해야 할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최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현우 오빠와 관련된 일인가요? 그 말에 강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최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죠. 역시 그렇군요. 아버님, 현우 오빠에게 다른 자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최서연이 직구를 날렸습니다. 강태준은 놀란 표정으로 최서연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네가 어떻게 알았어? 저도 나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서은채라는 여자죠?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들켰군요. 그래, 맞아. 현우에게 아이들이 있었어.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최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인정하시려는 건가요? 그래. 내 손주들이니까. DNA 검사는 하셨어요?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으로 봐도 확실했죠. 아직은 안 했지만 보면 알아. 현우를 닮았어. 닮았다고 해서 다 친자식은 아니잖아요. 최서연의 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3년 전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닐까요?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도윤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서연이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도윤이는 5년간 아버님의 손자로 자랐어요. 아버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랐고요. 나도 알아. 하지만 만약 저 아이들이 들어온다면 도윤이 상처받을 거예요. 강태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윤이도 소중했어요. 5년간 함께 살았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죠. 서연아,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아버님, 최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최서연은 변호사다운 논리로 공격했습니다. 혼의 자식이라는 게 밝혀지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에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런 건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최서연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 여자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돈을 노리고 나타난 거 아닐까요? 은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13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 말에 강태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최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먼저 하세요.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셔야죠. 그건 그럴 생각이야.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 여자와 접촉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 왜요? 저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도와줘야 해. 강태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와주시려면 나중에 하세요. 확실히 하고 나서요. 최서연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강태준이 저 여자와 아이들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게 확실했죠. 안 돼. 막아야 해. 최서연은 다시 사립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은채에 대해 더 파헤쳐 주세요. 과거 기록, 빚 남자 관계, 약점을 찾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구를 만나는지도 감시해 주세요. 최서연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태준 몰래. 집으로 돌아온 최서연은 8살 도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우리 도윤이 학교 재미있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도윤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최서연은 다짐했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해.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도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날 밤 최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은채, 그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강태준 몰래 서은채를 만나서 경고하기로 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었죠. 아니면 협박이라도. 13년 전에 아버님이 쫓아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쫓아내야지. 최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최서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무덤에서 은채에게 거부당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서재에 앉아 또 고민에 빠졌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지우와 준서의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조사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학교 성적표 사본, 생활 기록. 김 실장이 수소문해서 구한 자료들이었죠. 지우는 전교 10등 안에 들고 준서는 반에서 1등이라고?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이렇게 우수하다니. 강태준의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아팠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김 실장, 아이들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이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익명으로요? 그래. 완전히 익명이어야 해. 은채 씨가 절대 눈치채면 안 돼. 얼마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신림초등학교에 1억. 장학금 재단 만들어서 성적 우수 학생들 지원하는 걸로. 강태준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지우와 준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원룸 건물주 알아봐. 월세를 낮춰줄 수 있는지. 회장님, 그건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 뭐든지. 같은 시각
최서연은 사립탐정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께서 신림초등학교 측과 접촉하셨습니다. 뭐라고? 최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학금 재단 설립을 논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직접? 최서연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들을 돕기 위한 거라는 것을 계속 감시해 주세요. 아버님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하고요. 전화를 끊고 최서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강태준이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 나서야겠어. 2주 후 은채는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은채 씨, 이거 받으세요. 요양원 원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익명의 후원자가 우리 요양원 직원들한테 격려금을 보냈어요. 은채 씨가 제일 성실하니까 제일 많이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채의 손이 떨렸어요. 누가 보낸 건데요? 모르겠어요. 완전 익명이래요. 은채는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설마 강태준 회장? 집으로 돌아온 은채는 그 돈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받으면 안 돼. 다음 날 은채는 원장에게 돌려줬어요. 원장님, 죄송한데 저는 못 받겠어요. 왜? 은채 씨가 제일 열심히 일하잖아. 그냥 기분이 이상해서요. 원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은채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강태준의 짓이라는 것을.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요.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서은채 씨가 격려금을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강태준은 좌절했어요. 돕고 싶은데 도움조차 거부당하다니. 학교 장학금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학교 측에서 갑작스러운 거액 기부라 검토 중이라고.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해도 은채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최서연이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최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장학금 기부, 익명 후원, 다 알아요. 최서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립탐정이 조사한 자료였죠. 저 여자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 손주들이잖아. DNA 검사도 안 했잖아요. 최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보면 알아. 현우를 닮았어. 닮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죠. 서연아, 나는 그 아이들을 도와야겠어.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우시려면 확실히 하고 나서 하세요. DNA 검사부터. 그건 은채 씨가 거부할 거야. 그럼 강제로라도 해야죠. 법적으로 가능해요. 최서연은 변호사답게 차근차근 논리를 펼쳤어요. 아버님이 만약 저 아이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시려면 법적으로 친손자라는 게 증명돼야 해요. 알아. 그리고 그 전까지는 도윤이가 유일한 손자예요. 잊지 마세요. 최서연은 그렇게 못을 받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던 최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이러시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강태준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럼 은채를 직접 만나야 했죠. 저 여자를 쫓아내야 해. 최서연은 사립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은채의 스케줄 파악됐죠? 내일 내가 직접 만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최서연은 은채가 일하는 요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최서연의 모습은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샤넬 재킷, 에르메스 가방, 완벽한 메이크업. 서은채 씨죠? 은채가 요양원에서 나오자 최서연이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은채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어요. 최서연이에요. 현우의 아내였던.
그 말에 은채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용건만 말해요. 은채가 차갑게 말했어요. 간단해요. 지우와 준서 데리고 우리 가족 앞에서 사라지세요. 최서연이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10억이에요. 이 돈이면 아이들 키우는데 충분하죠. 13년 전에도 똑같더군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은채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받았어야죠. 그럼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당신이 뭘 알아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알죠. 하루에 3곳에서 일하시고 반지하 월세방에 사시고. 최서연은 은채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준서 운동화에 구멍 나 있던데요.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10억 받고 조용히 사세요. 그게 아이들한테도 좋아요. 은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싫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거예요. 정말요? 지우가 학교에서 왕따 당해도요? 뭐라고요? 미혼모 아이들이라는 소문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애들 잔인하잖아요. 최서연의 말에 은채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당신 일자리도 잃을 거예요. 신상에 문제 있는 사람은 요양원에서 안 쓴대요. 그건 불법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이유로 자르면 되죠. 최서연은 법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선택하세요. 10억 받고 조용히 살든지 아니면 모든 걸 잃든지. 은채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요. 은채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태준 회장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최서연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무덤에도 보내지 마세요. 혹시라도 시아버님과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그건 아이들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그래도 안 돼요. 최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은채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강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어. 김 실장을 불렀어요. 은채 씨한테 정식으로 만남을 요청하게. 내 저택으로 초대하는 거야. 회장님 거부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야 해. 이번엔 제대로 된 제안을 할 거야. 강태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DNA 검사도 하고 법적으로도 확실히 하고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야. 알겠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신림동 방향을 보며 중얼거렸죠. 은채 씨,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엔 제대로 할게. 하지만 강태준은 몰랐습니다. 최서연이 이미 은채를 협박했다는 것을, 그리고 은채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곧 모든 것이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은채는 요양원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김 실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죠. 서은채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은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비서실장 김영수입니다. 잠깐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김 실장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은채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죠. 회장님께서 정식으로 만남을 요청하십니다. 김 실장이 고급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채 씨,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DNA 검사를 하고 법적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돕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강태준, 은채의 손이 떨렸어요. 거절하겠습니다. 서은채 씨, 전 회장님과 만날 생각 없어요. 돌아가 주세요. 은채는 편지를 돌려주려 했지만
김 실장은 받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같은 시각 신림초등학교. 지우는 복도를 걷다가 교무실 앞 게시판을 봤습니다. 신규 장학재단 설립 안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익명의 기부자가 1억 원을 기부하여 성적 우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할아버지의 짓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우리를 돕고 있었던 거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는 만나지 말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나. 준서가 신이 나서 달려왔어요. 선생님이 운동화 새 거 사주셨어. 뭐? 학교에서 형편 어려운 애들한테 나눠준대. 나도 받았어. 준서는 새 운동화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던 준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였어요.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죠.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 지우는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안에는 아빠와 엄마의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죠. 엄마가 이렇게 웃을 수도 있었구나. 사진 속 엄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사이에 낀 편지도 있었어요. 은채야, 아버지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아줘.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자신과 엄마를 사랑했는지 느껴졌거든요. 지우야, 그거. 일찍 들어온 은채가 상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숨겼어? 할아버지 있다는 거. 지우가 편지를 들고 물었어요. 지우야, 복잡한 일이야.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에 장학금 기부한 거 맞지? 준서 운동화도 사준 거고. 은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역시 지우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안 만나죠? 지우야, 엄마는 너희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뭐로부터 지키는데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 집안 사람들이 너희를 상처 줄까봐.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 같던데.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야.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 은채는 최서연의 협박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거라는 위협. 엄마, 나는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한테도 가족이 있다는 게 좋잖아.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 있는데 나만 없어. 그 말에 은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은채는 그날 밤 강태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만나주십시오. 13년 전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속죄하고 싶습니다. 지우와 준서는 제 유일한 손주들입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편지 끝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은채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최서연이 뭐라고 했지?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지만 지우의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같은 시각 강태준은 서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가 연락할까? 편지를 보낸 지 사흘째였어요. 아무 연락이 없었죠. 김 실장, 혹시 연락 왔나? 아직 없습니다, 회장님. 강태준은 초조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도 거부당하면 정말 끝일 것 같았어요. 과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지만 자꾸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누나,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 잠들기 전 준서가 지우에게 속삭였어요.
나도 할아버지한테 가면 엄마도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야? 준서의 순수한 질문에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자신도 했던 거였죠. 엄마가 매일 새벽에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시잖아. 힘드실 것 같아. 응,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야. 두 남매는 엄마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채 잠든 아이들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지우와 준서의 평화로운 얼굴. 아이들을 위해 뭐가 맞는 걸까? 은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태준의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인데도 깨어 있었던 겁니다. 저, 서은채입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채 씨, 강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였어요. 만나주시겠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DNA 검사하시고 싶으시죠? 네. 법적으로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거 하고 나서 얘기해요. 만약 정말 손주가 맞다면. 은채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확실히 해두는 게 아이들도 이미 눈치챘어요. 할아버지 존재. 언제 만날까요? 강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가 쉬는 날이에요. 우리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은채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감격이 섞여 있었죠. 전화를 끊은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드디어 만날 수 있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최서연은 몰랐습니다. 강태준이 은채와 연락했다는 것도,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다는 것도, 최서연은 은채를 협박했으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어. 저 여자는 포기했을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토요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강태준은 매일 손주들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 방을 준비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장만했죠. 은채는 불안하면서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어요. 지우와 준서는 엄마가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걸 눈치챘어요. 엄마, 토요일에 어디 가요? 응, 중요한 데 가야 해. 너희도 같이. 어디? 은채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만나러. 그 말에 지우와 준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3년간 감춰졌던 모든 비밀이 밝혀질 그날이. 토요일 오전 10시, 은채는 지우와 준서의 손을 잡고 강태준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철문, 넓은 정원, 웅장한 저택. 자신들이 살던 반지하 원룸과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준서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들어가자.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왔구나. 정말 고맙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준서가 먼저 달려가 안겼어요. 강태준은 무릎을 꿇고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준서, 정말 컸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할아버지, 저희 정말 손주 맞아요? 그럼 당연하지.
너희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손주들이야. 강태준은 지우도 않았습니다. 1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 들어와. 준비해둔 게 있어. 강태준은 아이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넓은 거실에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와,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준서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 주려고 준비했어. 강태준은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회장님, 은채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은채 씨, 이제 편하게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은채는 솔직했습니다. 은채 씨, 그리고 아이들. 강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DNA 검사를 하려고 해요. 법적으로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알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은채는 각오하고 온 거였죠. 검사 결과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은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은채 씨, 나는 이미 확신해요. 이 아이들은 분명 내 손주들이에요. 강태준이 지우와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집에 계세요? 최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도윤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거실로 들어선 최서연은 은채와 아이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연아.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늘은 최서연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어요? 최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DNA 검사를 하기로 했어. DNA 검사요? 최서연은 당황했어요. 자신 몰래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가 원했잖아. 법적으로 확실히 하자고. 하지만 제 동의 없이. 내 손주들이야. 네 동의가 필요 없어. 강태준의 말이 단호했어요. 최서연은 은채를 노려봤습니다. 분명히 경고했는데 나타난 거였죠. 엄마, 저기 애는 누구야? 도윤이가 지우와 준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무도 아니야. 최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은채 씨, 약속 어기셨네요. 최서연이 은채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나타나지 말라고.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은채는 당당했습니다. 아이들? 정말 현우 오빠 아이들이 맞기는 한 거예요? 최서연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13년 동안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다른 남자 아이들일 수도 있잖아요. 서연아. 강태준이 제지했지만 최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DNA 검사하면 다 밝혀질 거예요. 저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핏줄인지. 최서연은 지우와 준서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아세요? 다른 남자 아이들을 데려온 건지. 그만해. 은채가 소리쳤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지우야, 준서야. 이리 와. 은채는 아이들을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왜요? 떳떳하면 괜찮잖아요. 최서연은 비웃었어요. DNA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저 아이들이 현우 오빠 아이들이라 해도. 최서연이 도윤이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도윤이도 할아버지 손주예요. 똑같이 나눠야죠. 엄마, 무슨 말이야? 도윤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윤아, 저기 애들도 할아버지 손주래. 믿어져? 최서연의 말에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아,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도윤이가 먼저 손주였어요. 그만하세요. 은채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현우의 아들이 아니에요.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뭐라고요? 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우는 정관 수술을 했어요. 은채의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준서 낳고 나서요. 더 이상 다른 여자와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어요. 강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관 수술을 언제? 준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현우가 직접 말했어요. 저랑 헤어졌지만 다른 여자와는 아이를 안 갖겠다고. 은채의 말에 최서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거짓말이에요. 병원 기록 확인해 보세요. 은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가 남긴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이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최서연은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럼 도윤이는?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도윤이 아버지가 누군지. 은채의 말에 최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최서연을 노려봤어요. 서연아, 설마 정말로? 아버님, 저는 몰랐어요. 현우 오빠가 수술했다는 걸. 그럼 도윤이는 대체 누구 아들이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사 부장이에요. 최서연이 겨우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뭐라고?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5년 동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최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나는 할아버지 손자 아니야? 도윤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당장 나가.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8년 동안 나를 속이고 가짜 손자를 진짜 손자인 것처럼. 아버님, 제발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강태준은 평생 이렇게 분노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배신감과 수치심이 밀려왔죠. 그리고 도윤이. 강태준은 울고 있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몰랐어. 도윤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최서연이 도윤이를 데리고 나간 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지우와 준서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준서야. 놀랐지? 할아버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할아버지 손주 맞죠? 그럼 당연하지. 너희만이 내 진짜 손주들이야. 강태준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채 씨. 강태준이 은채를 바라봤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13년 전에 당신을 쫓아낸 것, 혼자 아이들 키우게 한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요. 은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질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강태준은 무릎을 꿇었어요. 68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제발. 은채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강태준은 울었어요. 13년의 죄책감, 후회,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짜 가족에 대한 감격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와 준서도 함께 울었어요. 드디어 자신들에게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죠. 무덤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태준 저택의 넓은 식당.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어요.
준서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모습이 의젓했어요. 그래, 우리 준서 발표 잘할 수 있겠네. 강태준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아침은 처음이었어요. 은채야, 학원은 재미있어? 네, 아버님. 미술학원 정말 좋아요. 은채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안했어요. 아버님, 커피 드릴까요? 은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거칠었던 손도 많이 나아졌죠. 무엇보다 얼굴에 여유가 생겼어요. 고맙네, 은채. 강태준은 며느리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13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그 여자를 이제야 제대로 모시게 됐으니까요. 아버님이 더 고마우시죠. 저희를. 그만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강태준은 은채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누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어. 준서가 들떠서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놀아. 지우도 밝게 웃었어요. 동생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학원 가는 시간에 혼자 집에 있어야 했었죠. 구멍난 운동화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똑같이 학원도 다니고 새 옷도 입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거예요. 준서가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호, 그래.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강태준은 손자가 기특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지우와 준서가 배낭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 예정이었죠. 조심히 다녀와. 은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집에서 배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예전에는 새벽에 나가서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은채야. 강태준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정말 고맙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강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님, 13년 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돈과 체면만 생각했지.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건데.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난 평생 미안할 거야. 너와 아이들에게. 은채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현우도 원하는 일일 거예요. 그 말에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강태준은 요즘 회사 일을 줄였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거든요. 68년을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삶을 살고 싶었죠. 은채야, 오늘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외식 갈까? 좋아요, 아버님.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 현우가 좋아하던 식당으로 가자. 강태준은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현우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님, 오늘 현우 무덤 가려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가자. 아이들도 데리고. 강태준은 벌떡 일어났어요. 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네 사람은 함께 하늘빛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었죠. 그리고 이제 가족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빠, 지우와 준서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무덤 앞에 꽃을 놓았죠. 아빠, 우리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 정말 좋아.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잘해주셔. 지우도 조용히 말했어요. 강태주는 아들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왔다. 목이 메었어요. 미안하다, 현우야. 아빠가 너무 늦었어.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사랑한 여자를 쫓아냈고 네 아이들이 태어난 줄도 몰랐어. 아빠가 정말 바보였어. 은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은채가 얼마나 훌륭한 여자인지, 지우와 준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강태준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현우야, 아빠가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은채와 아이들을 잘 지킬게. 현우야. 은채가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아버지, 이제 우리를 받아주셨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 잘 키웠지? 지우도 준서도 착하게 잘 컸어. 엄마. 지우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준서도 함께 안겼고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줘. 은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맙지. 강태준은 손녀를 안았어요. 준서도 함께 안았죠. 네 사람은 현우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으로, 후회보다는 희망으로 가득한 순간이었어요. 현우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현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무덤을 떠나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강태준이 준서의 손을 잡고 은채가 지우의 손을 잡고 걸었죠.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와. 준서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손주들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이렇게 함께 걷고 있다니. 은채야. 네, 아버님.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은채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네 사람. 할아버지, 우리 내일 놀이공원 갈까요? 그래, 가자. 할아버지가 회사 일줄일 거야. 너희랑 더 많이 놀고 싶어. 정말요? 지우와 준서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럼, 이제 회사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 강태준은 진심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차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우와 준서는 뒷좌석에서 제잘거리고 은채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미소 짓고 강태준은 행복한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무덤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 할아버지 누구세요? 라는 준서의 순수한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13년간 숨겨졌던 진실, 배신과 거짓,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짜 가족. 강태준은 13년 전의 잘못을 속죄했고 은채는 용서했으며 지우와 준서는 진짜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심과 사랑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로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